중동 분쟁이 발생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 유가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중동이 원유 공급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중심지긴 하지만 세계 최대 생산국은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냐, 원유를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과도하게 오르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만 오른다면은 오히려 원유를 수출할 때 수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산 수출이거든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있을 때 수출을 하면서 강대국이 되어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랬었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었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그런 무기들을 판매함으로써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면은 사실 미국이 직접 피해를 보는 건 없잖아요. 무기 같은 거 이제 판매하는 거고, 또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3프로TV의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다 건너 전쟁 이야기, 미국이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서 지금 미국의 손익계산서와 미국의 속셈과 미국의 고민은 뭔지, 요걸 좀 다소 독특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KB증권의 하인환 수석연구원님인데요. 중동 전쟁은 사실은 미국이 뭐 뒤에서 조종했다고 하기에는 증거는 없지만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결과물인 것 같다. 상상을 좀 더 붙이면 요거 미국이 기획한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럴 만큼 미국의 이해관계와 요게 꽤 맞아떨어진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 거죠, 그죠? 네. 증거는 없지만 네. 거의 뭐 확실해. 네, 대략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기획한 것 같이 그렇게 딱 떨어지고 있다. 왜요? 왜? 어떤 점 때문에? 일단 작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1월 미국 대선 직후에 이제 제가 전후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 이제 끝나는 거냐, 방산주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11월에는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주도주로 대부분 알고 그렇죠. 계시죠. 예. 러우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길 원하는 사람인 거냐, 러우 전쟁을 통해서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저는 좀 4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동 분쟁이 발생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 유가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100달러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중동 전쟁을 봤을 때는 중동이 원유 공급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중심지긴 하지만 세계 최대 생산국은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터져서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한적인 상승으로 본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냐, 원유를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과도하게 오르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만 오른다면은 오히려 원유를 수출할 때 수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게 되겠죠. 다만 거기서 더 많이 올라 버리면은 이제 인플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WTI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7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오늘 가격이? 네, 맞습니다. 방금이요. 네, 70달러가 좀 넘는데 이제 이 WTI는 전년 동기 대비 YOY 증가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미국 CPI 상승률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작년 이제 한 6월, 7월 그리고 한 8월 정도까지는 WTI 가격이 8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80달러 정도까지는 유가가 튀더라도 물가 부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적으로 본다면은 한 3분기 정도까지, 그리고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한 80달러 정도까지는 물가에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원유를 수출할 때 수출 단가는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트럼프는 유가 하락을 원한다. 그건 거의 시험에 잘 나오는 네, 배우라고 그렇죠. 그러던데. 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물가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는 걸 원하는데 이게 이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게 한 8월, 9월 정도까지는 유가가 여기서 좀 튀어도 물가의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길어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9월, 10월부터는 작년 9월, 10월의 유가 가격이 이제 WTI 가격이 한 $70 초반대였습니다. 지금 예. 레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만약에 $75, 뭐 $80 이렇게 더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좀- 진짜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또 전쟁이 또 지속되더라도 혹시 지속되더라도 물가의 여유는 있다. 물가에는 여유가 있고 유가는 오히려 조금은 오르면서 미국이 원유를 수출할 때 좀 에너지 가격을 높여서 팔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유가가 그럼 낮아지면 싫어요? 낮아지면은 이게 또 이제 물가가 확 떨어지니까 금리를 예. 더 세게 인하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좋다, 뭐 떨어지면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판매해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또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제 많이 팔면서도 이제 마진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게 트럼프의 속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아주 적절한 유가 수준, 그 스윗스팟이 있다는 거군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한 3분기 정도까지 봤을 때는 $70에서 $80 사이 정도라고. 왜냐하면 보시면 작년 이맘때 그랬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으면서 유가가 네, 최대한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 좋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갑자기 유가가 뭐 한 $80를 넘어버린다, 예. 뭐 $90로 가버린다. 어. 그러면은 전쟁을 좀 빨리 끝내려는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유가에 나타나니 네, 유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 트럼프 저 이제 저 불 끄고 싶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준이면 네, 오히려 좋아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네, 네. 재밌는 논리네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산 수출이거든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있을 때 수출을 하면서 강대국이 되어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랬었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었죠. 그래서 본토에서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즉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그런 무기들을 판매함으로써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면은 사실 미국이 직접 피해를 보는 건 없잖아요. 예. 무기 같은 거 이제 판매하는 거고 또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전쟁에서도 네. 무기는 네. 그거는 뭐 항상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와는 일치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아마 좀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논리일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은 늘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는 걸 원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뭐 계속 전쟁이 나는 걸 또 원하진 않겠지만 또 특히 이런 패권 전쟁을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기서 이제 세 번째로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국가는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제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중국과 가까운 국가입니다. 예. 근데 마침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은 관세 전쟁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협상은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협상이라는 게 또 완전히 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서로의 취약점이 뭔지가 명확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히토류 쪽이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 버렸고요. 중국은 반도체 쪽이 취약하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약점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똑같은 방식의 관세 정책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간접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뭐 방산을 수출하거나 이런 수익원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또 서로의 힘을 과시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트럼프는 이번 그 이란 이스라엘 그 충돌 상황에서 네. 잃은 게 없다. 뭐 그렇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5월 2일에 예산안을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화면에 잠깐 좀 띄워드리면은 예산안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게 전년 대비 미국 부서별 예산 증감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예. 지금 뭐 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모든 부서들에 대한 예산을 높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부서들에 대해서 예산을 감축하는 걸로 발표를 한 반면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국방부거든요. 예. 국방부 쪽은 예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의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좀 보시더라도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반발을 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이런 국방 지출을 늘려야 한다라는 설득력을 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네. 그리고 이제 국방 지출을 사실 또 계속 늘리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기술 전쟁과 뭐 이제 국방 전쟁뿐만 아니라 기술 전쟁도 사실 이 국방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있는 게 아닐까라고 야, 생각합니다. 저 그래프 보니까 중국의 국방 지출은 대략 한 2,200억 달러 정도, 그죠? 네네, 그렇죠. 미국은 약 한 8천억 달러, 9천억 달러 가까이 되네요. 네, 9천억 달러. 그래서 4배, 4배? 네, 4분의 차이는 1? 많이 나지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군요. 그게 하필 또 올라가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그럴 뭐 만한 이제 뭔가 뭐 그다음 뭐 단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냥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련이 깊고 이란은 중국과 관련이 깊다면은 저는 이건 또 이제 대리전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리전을 하는 거고 중국의 무역 루트를 지금 미국이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제가 좀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 차트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해양 무역과 육상 무역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중국이 1대1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양 무역은 남중국해를 통해서 이제 바다로 진출해서 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바다 쪽을 이제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쿼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쿼드라는 거는 4개국 안보 회담이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국이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도, 일본, 호주 이 3개국을 연결해 보면 거의 정중앙에 남중국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를 틀어 막으면 중국의 해양 무역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중국은 해상을 통해서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육로잖아요. 육로를 통한 1대1로는 또 이제 이란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란을 이런 제재하려는 게 뭐 그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중국의 뒷문을 네, 미국이 뭔가 조금 좀 틀어주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좀 더해 본다면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사실상 이스라엘을 부추긴 것 같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겠어요, 허영 의원님은? 뭐 약간은 예, 어. 뭐 실제로 이제 누가 부추겼냐보다는 지금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고 여기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은 말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국제 관계적으로는 그건 그렇다 치면 네, 그런 시나리오로 인해서 트럼프가 사실상 원했거나 심지어 기획했거나 네, 한 결과라면 이게 시장에는, 주가에는 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주가가? 일단 증시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려하는 게 유가가 튀면서 인플레 우려가 생기면서 금리가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금리가 튀면은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증시가 디스카운트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유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의 원유 시장은 죄송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가 되었거든요. 이제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튀는 거는 과거와는 다르게 항상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이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튀지 않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오히려 정부 지출, 즉 국방비가 늘어나는 방향이 계속되면서 증시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증시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도 완전히 주도주죠. 방산 뭐 예. 이런 쪽은 사실 계속할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지금 이 가격에서도 저는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최근에 그것도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새로운 걸 항상 저희는 찾잖아요. 예. 주식쟁이들은. 근데 방산을 여기서 팔고 뭘 살까? 그게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반도체 이런 것들 뭐 저 이따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썩 선하진 않고
뭐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쪽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산을 팔고 갈 게 당장 없고, 그리고 뭐 올해 1월 연초에 이제 독일이 뭐 재무장 이런 얘기하면서 국방 지출을 늘리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이제 결국 정부에서 이런 국방 지출을 계속 늘리는 방향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트럼프 당선 전후로 미국 국방 지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향후 몇 년 동안 뭐 연간으로 8%씩 줄여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이제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전쟁이 자꾸 터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 터지면서 오히려 국방 지출을 줄일 수 없게 됨으로써 다시 또 그런 국방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면은 무기를 더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게 봤던 뉴스가 하나 시스템이 미국 그 노스롭 그루먼의 이제 뭐 수주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소식들이 사실 국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테고, 뭐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당연히 또 계속될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에서 국방비 지출과 군비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네네. 지금 그럼 방산주의 주가들은 그것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걸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반영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럼 한 3, 4년 후에 이게 뭐 PER 몇 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사실 바텀업 애널은 아니어서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는 가장 큰 우려는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결코 국방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위기상. 네, 일단 중동 국가들도 지금 또 한 번 전쟁이 발발한 거잖아요. 예. 한 번 전쟁이 발발하면 이게 또 당장 내년, 내후년 이렇게 네, 국방비를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계속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제일 이번 그 소동 내지는 분쟁에는 가장 큰 수혜주. 네, 국내에서는 방산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게 다들 이제 방산주만 일단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 자체가 방산 플러스 테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우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띄워 주시면은, 예.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되게 좋아하고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인데, 예.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 밑에 R&D를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관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돌이켜 보면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미국이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또 이 다르파라는 기관도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르파라는 기관이 그래서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띄워드린 화면을 보시면은 이 다르파의 예산이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네. 정확히 트럼프 1기 때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게 증가율인 증가율은 좌축. 선 그래프는 증가율인 거고요. 예. 이제 그 막대 그래프가 절대 금액인 금액입니다. 건데. 네. 보시면 대략 2016, 17 회계 연도부터 늘어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 때도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다시 예산을 늘린 기관이라면은 예. 이번 정부에서 다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침 말씀드린 이제 상위 기관인 국방부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 하위 기관인 다르파의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거 보면 그냥 물가 정도 반영하는 기울기 정도인데 너무 안 해줬네요. 부시 오바마는. 네, 그 뭐 사실 세계화 시대였으니까 그렇겠네요.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쪽으로 요즘 더 연구비가 몰린다. 네. 예. 근데 이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연구원일 테고, 또 그분들이 마침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게 테크 트렌드를 공부하는 이유랑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정보를 갖고 하나의 답안지를 주는 셈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한 3년 전부터 참고를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2년 말 기준으로는 여기서 예산이 제일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게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분야였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종목으로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23년에 뭐 열 몇 배씩 올랐었죠. 그리고 23년 말에는 이제 우주 플러스 방산 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그룹 이런 기업들이 우주랑 방산을 다 커버하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좋았었죠. 아, 저기서 예산 들리면 예산을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를 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 다르파 연구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 테크나 뭐 방산이나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네. 이런 기술 개발해야 우리가 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걸 맞습니다. 예산을 늘릴 테니 네. 한참 놀다 와서 네. 예산 뭐가 변했나 보고 아, 이 기술이 중요한가 보네. 주식시장에서 저기 투자해야 되겠네 하면 된다는. 네. 뭐 물론 이제 야, 천재다. 단순히 이걸로만 보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우리나라 상황이랑 여러 가지 맞물려서 같이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저 기관에서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분야가 우주 플러스 방산이고 그래서 방산은 사실 우리나라도 잘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우주 쪽은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책을 앞에 세워두긴 했는데 미국 우주 기업들은 네. 지금도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 예. 이런 거에 수혜를 직접 받기도 하는 거죠. 미국의 우주 기업. 네. 예를 들면 무슨 회사가 우주 기업이에요? 저는 이제 로켓랩이라는 기업이랑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기업들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예. 스페이스X를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상장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장사 중에서 본다면은 이제 발사 쪽을 주로 잘하는 기업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로켓랩은 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시스템 분야의 매출도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주 시스템. 네. 우주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위성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스페이스X처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직 계열화를 지향하고 있는 그래서 스페이스X에 가장 가까운 상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 기업을 좋아하고요. 로켓 발사 대행 그거 해주고 돈 버는 업체죠. 맞습니다. 네. 우주 시대의 대한통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기업은 예.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영어로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기술인데 다이렉트라는 거는 인공위성에서 직접이라는 예.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이라는 거는 휴대폰.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죠? 소외된 지역들에서 아, 휴대폰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지국 이런 거 안 깔아도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은 사실 지금 서울에서 그걸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당장은 뭐 이제 비행기나 선박 그리고 이제 뭐 산골 같은 그거 하는 그런 거예요. 데부터 적용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율주행이라는 게 지금은 시험적으로 몇몇 도시나 이런 데서 운영이 되는데 예. 엄청난 대도시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데는 기존의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시에서만 타는 게 아니죠. 언젠가 또 시골에도 갈 텐데 그런 시골에 갈 때는 기지국을 다 건설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하는 기술이고 사실 이걸 스타링크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스타링크가 만약에 그 기술을 보편화시키게 된다면은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한 30년 뒤에 통신 시장을 잠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비스가 네, 우주 산업이. 그러겠죠. 네. 예. 그러면 정말 그냥 30년 투자 기간으로 본다면 우주 산업 롱, 통신 산업 숏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보는데 예. 그런데 통신 기업들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미국의 대비하고. 100년 된 네, 그런 AT&T 이런 기업들이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딱 두 가지 대응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통신위원회에 규제해달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규제를 해달라고? 네, 이제 스타링크를 규제해달라고 시간을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근데 또 이제 규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에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그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기업이 AT&T랑 버라이즌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들한테 직접 투자를 받고
또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이 기업이 글로벌 통신사들이랑 되게 파트너십 많이 맺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우주 시대에 그런 통신 시장을 잠식해가는 하나의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야, 90년대의 초에 SK텔레콤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인 있겠죠. 겁니까? 네. 알겠어요. 적어도 공부 좀 해놓을게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요런 테크워가 네. 심화되면 네. 수혜를 볼 거다. 네, 그래서 뭐 다르파를 통해서 지금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게 연간으로 예산안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또 아직은 새로운 예산안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직 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파의 예산도 당연히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테고 제가 주로 만나는 기관 투자자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새로운 주도주를 항상 또 찾는데 예. 그런 거를 이걸 통해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좋은 곳이네요. 참고가 되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예산안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주식들도 좀 봐야 되겠네요, 정말. 네네. 예. 그 앞에 있는 그 책은 우주항공 투자의 시대가 온다는 책은 그런 스터디가 좀 되어 있는 그 책인가요? 네, 뭐 그런 직접 쓰신 거죠? 공저로. 네, 맞습니다. 그런 스터디가 되어 있기도 하고 예. 또 마침 국방 예산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예산안 데이터를 띄워드렸는데 예. 그 PDF 파일로 하나가 올라온 거거든요. 어. 거기서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한 세부 항목들도 설명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야. 거기에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골든돔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주를 특히 뭐 미국 기업들은 또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내는 뭐 저도 이제 국내를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우주 측면보다는 방산 쪽이 우리는 그래도 좀 더 강하긴 하죠. 우리나라는 네. 알겠습니다. 책이 나온 지가 한 달도 채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스24에서는 파는데 요즘 접속이 잘 안 돼요.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우린 요즘처럼 주식시장 괜찮을 거면 좀 하지. 어떻게 미국 투자해야 돼, 한국 투자해야 돼 고민하다가 오히려 자꾸 엇박자 나는 분들만 제일 힘들고 네. 어느 한쪽이든 진드감치 있었던 분들은 괜찮잖아요. 특히 네네. 우리나라 시장. 네. 한국 시장 이제 어떻게 보세요? 꽤 많이 올라가서 네. 이제부터는 좀 의견들이 약간은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계속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푸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이제 좀 데이터를 준비해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일본이랑 좀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흔히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해서 볼 때는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비교해서 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관점이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항상 비교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을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일본의 40년이 지금 우리나라에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40년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 잃어버린 20년, 즉 1990년부터 대략 한 2010년까지 네네. 그 기간이랑 닮은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출산율 저하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뭐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좋게 보시지만 예. 사실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좋을 건 없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도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부정적인 부분을 분명 닮아가고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닮아가면서 또 오히려 80년대 후반에 그 일본 버블 시대 있잖아요. 그때의 정책적인 대응과 약간 유사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일본이 85년 9월에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갔었거든요. 물론 강세의 폭은 우리나라 최근에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예. 엔달러 기준으로 260엔에서 120엔까지 5년 만에. 그러니까 엔화가 2배 이상 강세로 갔거든요. 그때 일본은 워낙 경기도 좋았었고 우리는 또 그렇진 않기 때문에 예. 원화가 그 정도로 강세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일본이 그렇게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86년에 수출이 급감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일본이
금리 인하를 본격화했었고 재정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시장 정책 관점에서 이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그 중에서 10년을 겪고 나서 2001년 고이즈미 내각 때부터 자본시장 구조 개혁을 본격화합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부터 본격화했거든요. 잃어버린 뭔가를 만회하려면 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그게 2012년 아베노믹스부터 더 본격화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법 개정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지금 당장 짧게 보면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약간 세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3프로 TV가 성장한 게 팬데믹 때였었잖아요. 팬데믹 때 개인 투자,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 수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600만 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1,400만 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미성년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성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유권자 대비 3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앞으로는 이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주 주요한 분야로 공약으로 언급이 될 테고 이게 앞으로의 계속 선거 때마다 언급이 될 거니까 이런 자본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본시장이 좋아진다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고. 네. 주가가 오른다는 건 기업들의 이익이나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는 거지. 네. 기업들이 안 움직이고 안 바뀌는데 자본시장만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뭘 바꾸면 네. 기업 자체를 바꾸지 않고 주변에서 자본시장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네. 뭘 바꿔서 기업들의 뭔가를 썸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길래 그게 서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예.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분석해왔던 투자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그냥 약간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 쉽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로 EPS를 분석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 DPS의 영역도 매우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DPS 배당. 근데 이제 좀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예. 드린 거고 이제 예. 포괄해서 본다면 거기에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지배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뭐 PBR이 엄청 낮고 이런 K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상법 개정이라는 걸 통해서 뭐 편법 승계나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써 못하게 막음으로써 오히려 리레이팅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2023년부터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전 정부 때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거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일본 종합상사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종합상사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 종합상사의 IR 자료를 보고 좀 놀랐던 거는 아예 이제 우리나라 기업 IR 자료를 보실 때도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IR 자료는 배당과 관련된 정보는 가장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약간 어펜딕스처럼 그냥 지금까지의 배당 수익률이 이랬다 정도로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일본 종합상사의 IR 자료를 보니까 한 5, 6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되게 앞부분이잖아요. 표지랑 목차 제외하면 거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캐시 아웃이라는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그 캐시 아웃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캐펙스나 R&D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앞부분에 포함시켰다라는 게 그 부분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강조하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 우리나라 자랑하고 강조할 거 성장이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이제 성장은 그리 좋지 않으니 네. 배당을 자랑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의 IR 자료가 지금 약간 그런 형태거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뭐 최근에는 좀 쉬고 있지만 예. 작년까지 주가가 엄청 좋았었잖아요. 주주 환원을 잘 하면서 뭐 그런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될 거다. 네, 돼야 되겠죠. 되면 참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낮고 배당을 잘 안 했던, 그러니까 주가가 낮고 또 악순환이죠. 네, 대주주 맘대로 하고. 네,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내 아들 딸들한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딱 그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회사에 계속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네, 아버지 회장님 돌아가시면 네, 아들이 그 돈을 배당 재원으로 해서 네, 배당을 받고 그걸로 상속세 내고 네, 회사 돈으로 배당 받아서 상속세 내고 물론 네. 그 과정에서 세금을 참 많이 내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야 뭐 상속세 낼 돈이 생기지라는 이유로 네. 죽어도 배당 안 해.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싫어. 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앞으로는 그걸 안 할 수 있을까요? 상법 그게- 개정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개정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기업을 B2B 기업과 B2C 기업으로 나눠 본다면은 네. B2C 기업들이 지금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2C 기업들은 주주가 곧 소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편법 승계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은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근데 대주주는 죄송합니다. 네. 끼어들어서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게 대주주 입장에서는 반기는 일이잖아요. 네네 고맙죠 오히려. 네. 악영향을 주고 싶죠. 그래야 상속세가 덜 나오니. 네네 그러니 더욱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가에 악영향을 줘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과거의 형태였고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상법 개정 이런 거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이게 되게 반기지 않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법 개정이 아주 크게 화두가 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난 여론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법 승계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주주들이 반발 의식이 되게 커지는 거죠.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네, 그래서 이제 B2C 기업들은 주주가 곧 소비자고 그러면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뭐 상속세를 덜 내고 이런 주가만 내려갈 일이 아니다. 네, 이런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제가 오늘 그런 기업을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좀 제한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그런 수도 있겠네요. B2C 기업들이 먼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B2B 기업들은 조금은 더 천천히 바뀌지 않을까. 야, 우리 그럼 삼성그룹이 편법 승계했을 때 레미안 아파트 분양 안 받고 에버랜드 놀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과거에 그렇게 화두가 되었다면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있는지가 네. 사실은 체크해 봐야 될 진짜 변화가 오는지의 네. 문제네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기업 단에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제 또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예. 이제 상법 개정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면은 외부 주주들이 즉 뭐 사모펀드나 이런 외부 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단순히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상으로도 그럴 시기가 마침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생부터 1970년생까지. 그러면 55년생이 지금 71거든요. 예.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뭐 한 50대 후반이고 하면 은퇴를 하죠. 공무원들도 60 초반이면 은퇴를 하지만 최대 주주들은 70이 넘어가면 승계를 본격화하더라고요. 대략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승계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왜냐하면 최대 주주도 그 베이비붐 세대가 많으니까요. 예. 실제로 찾아보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승계가 많아질 텐데 예.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한테 그 지분이 흩어지게 되면 뭐 저는 그 정도 부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좀 이해가 덜 됩니다만 네. 뭐 그런 뭐 몇천억 몇 조 이렇게 되면은 또 서로 많이 싸우시잖아요. 예. 그 싸우는 과정에서 또 경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그런 인구 구조의 관점으로도 앞으로의 10년은 시끌시끌할 거다. 시끌시끌한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또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아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용했으나 네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될 일입니다. 네. 이런저런 복잡한 것 때문에. 네, 앞으로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좀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를 사야 되나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될 걸로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이제 주도 업종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대표 종목인 기업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또 준비를 해온 줄 알았는데 네. 안 해왔는 죄송합니다. 근데 네. 앞 시간에 예. 그 다른 그 발표하셨던 분이 그 차트를 제 걸 보여주셨더라고요. 아, 네. 네, 삼성전자가 PBR 1.0배를 하회했던 사례를 쭉 돌아보니까 그게 2015, 16년이랑 지금 되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16, 17년이 메모리 사이클이 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디램 가격도 사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월쯤에 이 레거시 반도체를 봐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을 넘어서 한 6만 2,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죠.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16, 17년은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뭐 봉합되고 있다. 지금 띄워주셨는데 예. 지금은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좀 봉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걸 완전히 해소됐다고 믿으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년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이 되면서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네. 그때는 또 지금처럼 정부 지출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법인세 인하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세 인하 추진은 하고 있지만 또 예산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16, 17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세를 뚫고 올라갔던 시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때 이후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력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어쨌든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 두 개를 굳이 비교해 본다면은 삼성이 지금 조금 약간 뒤처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먼저 따라잡힐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6만 원 초반을 강력하게 뚫을 힘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장은 나쁘지 않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을 보면은 훨씬 더 먹을 게 많은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네. 그럼 요즘 같은 때 코스피 지수 따라가는 그런 뭐 ETF나 그런 건 네.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들어 있고 뭐 네. LG 에너지 솔루션 크게 들어 있고 그럴 테니까. 뭐 물론 코스피도 올해 지금 YTD로 한 20% 올랐으니까 예. 뭐 절대적인 수익은 나쁘진 않은데 뭐 주변에서 원전 샀다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굉장히 클 있을 것이다. 거겠죠. 네. 그냥 이건 뭐 다들 궁금해해서 이제는 순환적으로 업종이 좀 돌까요? 아니면 가는 거가 계속 가는 게 또 계속 이어질까요? 아직은 가는 게 더 가는 장이라고. 아직은? 네. 그럼 언제부터 그게 분위기가 바뀌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FOMC 이런 것들에서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또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아직은 또 최근에 또 유가도 또 살짝 튀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 인하를 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파월이 좀 망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통화 정책의 관점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7월을 아까 그 다르파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부터는 좀 새로운 걸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근거들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지주나 증권 이런 업종들이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7월에는
대략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고 한 달쯤 지난 시기죠. 항상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예. 한 달 또는 두 달 내로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자본시장 또는 산업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큰 방향의 정책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업종이 포함이 된다면은 네. 그런 데서 이제 또 하나의 주도주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나오진 않아서 지금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하신 부분들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장이 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또 거기서 네, 다른 것들이 선수 교체를 하더라도 네, 네, 지금은 교체할 선수가 마땅치 않고 네 맞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그리 나쁘지 않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증권 이런 쪽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예. 많이 오른 건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요새 다들 뭐 코스피 3천, 4천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장이 좋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증권을 팔고 뭐 어떤 걸 살까 좀 애매하죠. 그리고 지주도 뭐 상법 개정 이제 막 발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뭐 K 세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대통령 취임하신 지 이제 2주도 안 됐잖아요.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나. 뭐 그렇게 그래서 네. 저도 뭐 우리나라 증시 요즘 같은 분위기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네. 기분도 왜 안 좋겠어요. 좋죠. 그리고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올라야 세금도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 좋은데 한국이 앞으로 지금부터 그러면 좋아지는 나라냐? 네. 미국은 더 좋아지는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야 돼라고 하면 그래 좀 많이 오른 거 말고는 비싸서 그렇지 미국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좋아졌겠지 뭐 10년 안에 망하겠어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네. 한국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네. 그러니 한국 주식 사야 돼 그러면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식시장 주변에 지배구조 변화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네. 코리아 경제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저는 보세요? 이제 예. 그거를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코스피를 음.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를 어떤 스타일, 즉 성장주냐 가치주냐, 예. 어떤 스타일로 정의를 할까 제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세계화 시대 때, 즉 한 2010년 전까지는 수출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성장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구조적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시대에는 오히려 주주환원 이런 것들을 딱히 고려를 안 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2010년 이후로 수출이 추세적으로 오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코스피를 한국 증시를 가치주처럼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하. 그러면 예. 우리가 가치주를 투자하는 논리가 뭐냐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해보고 있거든요. 대략 세 가지로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 쌀 때 사는 거죠. 쌀 때. 엄청 쌀 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하단이다 할 때. 예. 사실 이 논리로 봤으면 올해 1분기 때 저점을 잘 잡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논리는 좀 지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가치주가 구조 개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지고 예. 다시 성장주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는 삼양식품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내수주, 이제 방어주로 봤던 종목이 수출 산업화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성장주처럼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가치주를 볼 필요가 전혀 없냐? 그게 세 번째 논리로 저는 보는 건데요. 가치주가 예. 주주 환원을 본격적으로 늘려간다라고 할 때는 또 나름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일본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랑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처럼 일본이 2012년 이후로 추세적으로 한 10년간 올랐거든요. 그렇게 오르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부가 일본을 점령하면서 재벌을 다 강제로 해체시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국가거든요. 우리는 일시되어 있는 국가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하죠. 네. BOJ가 양적 완화를 했는데
최근에 사실 한국은행도 그런 통화 정책을 되게 강하게 완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적 완화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는 다른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주식 연계 ETF까지도 사줬거든요. 중앙은행이. 네, 중앙은행이. 그런데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국채를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채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국채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상장 기업에 대한 대해서만 선별적인 혜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년간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채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이제 팬데믹 때 그런 양적 완화를 했는데 회사채도 사줬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대공황처럼 정말 다 지구 망한 줄 알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일본처럼 주가가 20년간 흘러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주식까지 사줄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고 예. 그런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사실 더 큰 문제죠. 특히 서울 부동산 네.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고 또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과열로 가면은 안 되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또 이 주식시장으로 조금이라도 자금을 유입시키려고 정책들을 내놓는 그런 좀 구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번에 이제 5천 가는 게 1차 목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3천 네. 거의 다 왔으니까. 네. 주식 시장이 5천 가면 네. 부동산 가격이 저게 가만히 있을까요? 훨씬 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보다 훨씬 비싸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네. 보통 이제 제가 뭐 VIP 고객들 만나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던져 보거든요. 예. 지금 사시는 뭐 반포나 이런 압구정 아파트 팔고 주식을 사실 생각 있으시냐? 예. 하면 이제 막 웃으시죠. 어이없다는 듯이. 예. 그래.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다 팔고 주식 시장으로 오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5천 시대가 온다라고 예. 하면은 사실 부동산이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좀 상상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돈이 가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한국 경제 치명적인 문제라면 네. 그럼 5천도 안 가야지. 5천 가면 더 치명적이 될 건데. 네. 뭐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건데 예. 사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5천에 6천에 6천 받고 7천, 7천 받고 8천 더 9천 계속 가면 네. 집 살 정신이 어딨어? 계속 주식해야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안 가고 주식을 갈 수는 있는데 네. 또 주식도 그렇게 가면 큰일 나잖아요. 뭐 그것도 결국은 버블이 되겠죠. 그러겠죠. 네. 우리나라 저성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네. 이제 인구 구조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망가지는 인구 구조에 네. 그러다 보니 성장보다는 배당이 더 관심거리일 것입니다. 이지만 좀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장보다 그렇죠. 배당이 더 네. 관심거리가 되는 게 네.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장기적으로 성장을 봤을 좀 때 돈을 좀 벌어야 배당도 배당이죠. 네,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흐름이 예. 주식시장에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그래서 미국에 생산 시설 투자하겠다 이런 예.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돈은 기업은 돈은 벌지만 예. 우리 한국인들이 그 기업에 채용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GDP 대비 기업 이익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일본이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GDP 내에서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더라고요. 네. 특히 2000년 이후로. 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계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GDP 자체가 또 그렇게 엄청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기업들은 분명 성장을 하지만 이게 우리 개인 가계의 성장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 성장은 우리나라 구조나 뭐 그런 저성장이니 뭐니 그 전체적인 그림하고는 별 관계 없이 개별적인 이슈이다. 뭐 완전히 개별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뭐 미국에 생산 공장 지어서 이제 거기서 뭐 판매하고 이러면 사실 우리나라 저성장과는 무관하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내수 기업과는 다르게. 아하.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이슈이고 답답하긴 한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도 같이 저성장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고 사실은 그거는 별개다. 네, 그게 그런 이제 말씀이군요. 주주 환원이라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뭐 중단기적으로는 좀 다른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기야 자산시장하고 그거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특히 저성장이면 저금리고 저금리면 또 얘기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업을 효율화시키고 예. 그 기업이 다시 효율화된 상태로 성장을 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하는 구조인데 네. 이게 이제 경제적인 것과 기업의 관점 또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 이런저런 그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서 뭐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꽤 던져주신 것 같은데 일단 방산주 요즘 전쟁 미국한테 좋아. 네, 미국은 계속 이런 분위기 즐길 거야. 그러니 방산주 그다음에 그 나르파가 돈 많이 쓰는 거 찾아야 되는데 우주, 네. 뭐 항공 네, 일단은 지금 그런 쪽이다. 네,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 가는 증권주 괜찮은 것 같고 배당 잘 주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잘 보자. 네. 그런 얘기. 또 그리고 나서 돈이 한 100만 원쯤 남으면 어디다 좀 넣을까요? 그러면 조선도 뭐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선? 네. 어. 조선도 결국 지금은 그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할 때 네. 우리가 LNG 선박을 이제 또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실어 네, 날라야죠. 뭐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테고 또 이제 군함 이런 측면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방 지출이 늘어난다면 예. 사실 거기에 조선 분야에 대한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우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조선도 뭐 분명히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지금 또 당장 팔아야 될까? 그러기에는 네, 맞아요. 증시가 저는 몇 년 전부터도 그렇고 최근 트렌드가 네, 이게 꼭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점점 코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를 때는 스토리가 끝나야 상승이 멈추지. 네, 중간에는 밸류에이션 계산이라는 건 그냥 네, 서로 안 하는 걸로 예의상 안 하는 걸로 네, 언젠가부터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과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네, 나오고 있으면 적어도 나오고 있다면 그 이전에 2배가 올랐던 5배가 올랐던 10배가 올랐던 아무 관계 없고 네, 또 뉴스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뭐 또 별 관계 없고 네.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 밸류에이션 여쭙기가 참 민망하더군요 요즘엔. 그게 이제 또 기업 애널들은 분명히 생각이 다를 텐데 예. 저처럼 탑다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히 있거든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럴 것 같아서 무슨 예. 트렌드인가 싶어서요. 저는 지금은 탈세계화라는 트렌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세계화. 네. 예.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 때 고도 성장을 해왔잖아요. 특히 코스피 주식 시장은 1980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 세계화 시대에만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코스피뿐만 아니라 뭐 여러 미국의 데이터들도 대부분이 1970, 80년대부터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뭔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논리를 만들 때 네. 과거 사이클이 어땠나를 항상 보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 사이클은 세계화 시대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데이터로 경험해 보지 못한 탈세계화라는 시대입니다. 한 50년 전, 예. 100년 전.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데이터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보통 산정하는 논리가 과거에 뭐 이랬고 이런 건데. 그랬으니 뭐 얘는 이 업종에 보통 퍼는 한 20배 줘야 돼. 네, 왜? 과거에도 20배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2000년대. 근데 그 과거라는 게 지금 시대적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예. 세계화 시대, 지금은 탈세계화 시대. 이런 탈세계화 시대를 우리가 그런 데이터로 접해 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탈세계화 시대가 네. 과거에는 PER이 20배 주던 업종을 네. 탈세계화니까 40배 줄 수 있어. 네. 그거는 반대지 않나요? 예를 들면 탈세계화일 때 20배 주던데 이제는 세계화 됐으니까 시장이 넓어지잖니. 한 40배 네. 줘도 돼. 그러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네.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 이런 탈세계화 시대에는 예. 또 이제 항상 정부 지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이 정부 지출이 이게 또 아.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떠먹여 주는 돈이라. 네, 그냥 돈을 꽂아주는 거죠. 그런데 세계화 시대는 또 정부 지출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화 정책 같은 것들 보고 이제 GDP 내에서 소비 비중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말 장기로 보는 거고요. 이런 탈세계화 시대에는 결국 탈세계화가 전쟁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전쟁을 하려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하는 거고 음. 그 돈은 정말 빠른 기간 내에 한 3에서 5년 이런 기간 내에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꽂아주는 겁니다. 그게 결국 기업들의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돈 풀고 그 돈을 기업들이 벌어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막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그런데 그게 또 그런 돈 어떻게 보면 정부 지출을 통해서 돈 푸는 효과가 반영되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봤던 거와는 좀 다른 논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탑다운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세계화 시대에 10억 벌던 회사가 네. 탈세계화 시대로 가면 20억, 30억 쉽게 벌 거야. 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네. 좋은 예가 조선 업종인데 조선 업종이 2000년대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슈퍼 사이클. 네네네. 근데 그 슈퍼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런 경기 사이클은 보통 한 3에서 5년이라는 그런 사이클이 명확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 탈세계화는 50년 만에 나타난 사이클. 네. 이거는 그런 또 3에서 5년과의 다른 것일 사이클과는 거다. 또 차원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때의 논리로 지금 적용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퍼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전혀 다른 중력의 세계로 네, 와 있고 네, 업종도 또 다를 거고 네, 그러네요. 특히 방산 같은 게 특히 그러네요. 과거 네, 세계화 때와 탈세계화 때는 전혀 다른 업종이 되고 있어서 네, 수요가 얼마나 더 생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과거 데이터라는 게 없으니까. 네. 뭐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출연 요청을 받은 것도 중동 분쟁에 대한 예. 뭐 확전 가능성 이런 건데 네. 사실 얼마나 확전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럼 모른다면은 여기서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날 거냐라고 생각해서 팔 수 있을까? 오히려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또 미국 국방 지출 지속되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게 밸류에이션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시비를 걸면 조금 좀 서로 서먹서먹해질 뿐 그냥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과도기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완전히 바텀업으로만 보면은 이쯤에면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더라도. 싶은데도 또 더 올라가고.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받는 거는 이 방산 특히 뭐 최근에 또 원전 이런 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게. 예. 이걸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런 이유들이 그러겠어요. 내포되어 있는 네네. 게 아닐까. 밸류에이션 아무도 왜 계산 안 하고 있어 그런 네. 건데. 사실 밸류에이션만 고려한다면 바텀업 애널들한테 질문을 주실 건데. 네. 그러네요. 그냥 투자자들이 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네. 듣고 보니 좀 새로운 세계로 와 있는 것도 우리가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야, 하인환 연구원이 안 모셨으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겠어요? 네. 최근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좋은 리포트를 내셨다고 해서 이제 모셔봤는데 리포트들 그 KB증권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보고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종종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